지난 6월 19일 푸틴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죠. 정상회담을 해서 그 결과로 러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어요. 북한 말고도 다른 나라랑 이런 조약을 취한 적도 있나요? 공격을 받을 때는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는 대부분 계약서들이에요. 앞으로의 전선에서 같이 싸워서 승리하자.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뭐 하나라도 터뜨릴까 봐.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은 새로운 시선으로 북한을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님,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 박의성 씨, 대한러시안 벨라코프 일리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민희 씨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불러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일리아 씨, 네. 그 한국에 대한 책도 최근에 쓰셨다면서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고 음.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다 오. 그렇게 수집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거. 많이 무슨 좀. 오해하고 있죠?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너무 추울 것 바로 같다. 그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남녀 모두 미모가 출중할 것 같다. 바로 그거. 아, 이것도 오해예요? 출중하잖아요. 아니, 오해래잖아. 출중하잖아요. 사실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사실 서양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친근합니다.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 러시아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 오. 진짜래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막 그 러시아 토로 그 패딩이 엄청 북한에서 유명하거든요. 오. 목에 이렇게 톨 달린 막. 네. 왈랭키. 네, 왈랭키. 왈랭키 저희 왈랭키. 많이 신죠. 그런 게 있어요? 신발 이제. 신발, 신는 신발이 있어요. 네, 전통적인 거. 노래도 있잖아요. 해봐요. 왈랭키 어머니는 감춰도 찾아 신고 갈 거야. 오. 아니, 대사는 한국말이지만, 맞아요. 멜로디가 맞아요. 네, 유명합니다. 아, 오늘 일리아 씨를 보면, 그리고 우리 박사님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의 주제 직접 공개해 주세요. 예, 오늘은 국제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왕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 이 내용에 대해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왕따 인정? 인정. 어, 저는 네. 인정. 네.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러시아와 북한 수교 76주년입니다. 푸틴은 북한 건국절에 맞춰서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친분을 과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 네. 이거 정말 진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도 찐 브로맨스가 드러났습니다. 박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죠. 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해서 그 결과로 러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어요.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려의 대목으로 바라본 항목이 제4조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련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러시아 연맹을 굳이 소련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박사님? 이거는 이제 제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부소련 시절에 북한하고 맺은 조약으로 거의 복원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러시아이지만 소련의 부활을 목표로 저런 조약을 맺었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당시 1961년 조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과의 북한이 관계 회복에 거의 준하는 상태의 동맹을 맺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소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과거로 가고 있네요. 퇴보하고 있네요.
발전하지 않고.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가 바로 나서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조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두 아이들이 친구가 돼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두 명 중 한 명의 친구가 무조건 도와주게 하는 게 이제 동맹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맹을 맺은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규탄을 받고 있는 두 왕따가 불법적인 거래 속성이 있는 상태에서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하다고 좀 봐야겠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고강도 동맹으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61년 구소련과 북한 조약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번 러시아하고 북한이 맺은 거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유엔 헌장과 국내법을 달았거든요. 그건 이제 단서 조항을 다른 것은 외부 시선을 좀 의식한 게 있고요. 서로 암묵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러우 전쟁 중간이잖아요. 그럼 이 조약을 지금 체결을 하면은 북한이 참여를 하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전쟁 이후에 한 거라서 이제 러우 전쟁은 아니고 다음부터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꼼수를 쓴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러우 전쟁을 러시아는 전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특별 군사 작전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선포한 적도 없고 절대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러시아가 약간 북한에 뭔가를 좀 바라고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 말고도 다른 나라랑 이런 조약을 취한 적도 있나요? 몽골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뭐 여러 가지 나라랑 똑같은 이제 수준의 계약을 갖고 있긴 한데 하지만 구체적으로도 이제 들어가서 따져보면 또 다릅니다. 서로에 보호하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는 대부분 계약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하는 게 되게 유일하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큰 이슈가 된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이 조항은. 아, 그래요? 네. 얼마나 강도가 다른가는 푸틴이 최근에 몽골을 방문했기 때문에 몽골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냉전 시대 때는 더 단단한 동맹이었어요. 북한과 소련처럼 그렇게 단단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나토라 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그야말로 적대 플랫폼이죠. 예. 적대라죠. 근데 몽골은 나토와 협력을 하는 국가예요. 맞아요. 북한에게는 그런 모호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는 북한에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가 더 높고 그만큼 조약도 고강도로 만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지위에서 몽골하고 북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핵으로 무장한 국가예요. 그래서 상호지 동등한 상황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고강도 신동맹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친구 없는데 나만큼 힘이 세. 그러니까 나랑 손잡아도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인 예, 것 예. 같아요, 러시아가.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를 했고 그리고 놀랍게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빈곤국인 북한보다는 선진국인 한국에 기대할 게 많고 그게 이제 협력 관계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왕따 국가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에 러북 조약이 강력한 조약인 건 맞는데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들어보면 김정은만 유독 동맹을 강조하거든요. 이건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동맹을 강조하는데 푸틴은 뭐 새로운 수준이다라는 용어만 쓰니까. 근데 이거는 푸틴도 김정은이 무대포로 도발을 많이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모든 도발에 이 동맹이라는 플랫폼으로 두둔해지고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맹의 연루 함정이라고 하는데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얌체 아니에요, 얌체?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양아치. 얌체이기도 하지만 두 국가는 이제 독재 국가이면서 정권 안보를 최지상 과제로 치기 때문에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얌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이런 러시아의 속내를 북한이 모를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을 진짜 친구로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해요. 북한을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북한이 항상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국가 예시였어요. 안 좋은 예. 배신감. 그러니까요. 네, 배신감. 뒤통수 제대로. 네. 약간 뭐 북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북한이 뭐 또 미사일을 쐈다, 뭐 했다라고 할 때 그 댓글을 읽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악예, 예시 막 쭉 그런 댓글이 항상 많았어요. 조롱의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대박. 그러니까 김정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거는 당연히 러시아 언론에서도 보도가 논리됐어요. 근데 거봐, 우리는 친구가 없어서 걔네들이랑 만나잖아. 약간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희 씨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걱정되는데. 복수해야죠. 네. 복수전으로 갑니다 이제. 아니 뭐 여기 와서 많이 바뀌었지만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푸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식이 좋았었어요. 사실상 북한 여자들한테 푸틴 하면은 뭔가 자수성가의 어떤 아이콘이었고 푸틴이 이렇게 남자로 나가서 갑자기 거기서 인종을 넘어서 대통령을 넘어서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푸틴이 막 외교적 결례도 엄청 많이 범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표적인 지각쟁이고 거의 그런데 그건 다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고 푸틴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인상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의 든든한 어떤 동맹이다라는 동반자다라는 인식은 있었고 이제 평양 사람들이 보면은 러시아의 건설로 많이 나가거든요. 외화벌이로. 근데 돈을 진짜 많이 벌어와요. 러시아 사람들이 팁도 되게 두둑이 준대요. 통이 크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는데 조금 이거를 북한 사람들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워낙 이제 러시아 내부적인 상황 자체가 이란과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북한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심지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뭐 여름 방학을 북한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상품 개발해가지고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 뭐 러시아에서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엔서에 또 돈 내고 일부러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스키장으로 가면 정말 아시아 최대 스키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최근 논란된 군사 조약은 김정은이 작년 9월에 러시아를 다녀갔을 때 그때 이후로 불과 9개월 만에 푸틴이 또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야. 탄생한 결과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온 지금 한국 분인 우리 일리아 씨가 볼 때 왜 김정은과 푸틴은 이렇게 서둘러서 조약을 맺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러시아 안에서는 떠오르는 문제가 무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가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무기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쓰고 있는 무기는 대부분 소련 무장이다 보니까 이런 소련 시스템에 맞춘 그런 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아직은 소련에서 만든 총알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다 소련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 러시아 무기를 쓰고 있는 거랑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많이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푸틴은 이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월 24일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 군사작전을 시행해서 3일 만에 속전속결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판단이 오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시민의 항전과 국제사회의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2년 7개월 이상 지금 소모전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전쟁 지속성을 위한 물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구원자로 이제 북한이 나서준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제 제공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기가 단순하게 뭐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가 오발탄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상징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체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북한이 쓸모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네. 와,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네요. 북한의 무기나 재래식 이런 것들이 사실 뉴스들은 북한의 무기가 아군 편에서 막 터져가지고 아군도 죽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런 걸 보완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고도화가 되고 있는 게 좀 무섭네요. 그 무기 거래 정황이 어디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빼박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우리 교수님이 많죠.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아니면 쌓이는 겁니까? 전 세계가 매의 눈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야지 규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대북 제재도 어떤 할 연대도 수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그 무기 감시 단체가 있어요. 분쟁 군비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미사일에 한글로 보여지는 맞아요.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지읒인데요? 한글로 보이세요? 지읒. 다른 빼박 증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경찰국 수사국장이 순타지? SNS에 공개한 사진이거든요. 전 한글인데. 순타지? 순타지? 이신.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마 한국어 글자마다 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수는 아마 뭐 지역에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사실 이 반입 과정이 자세히 확인이 됐어요. 아, 진짜요? 영국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가 위성 사진을 지난 1월에 확인해서 살펴봤거든. 그랬더니 당시에 화물선 4척이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나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7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에 도착한 걸로 확인이 됐고 그것은 포탄수로는 100만 발이 넘고요.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북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 건너갔고요. 그러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북한이 이 정도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한다면 북한 내에서도 그러면 군수 공장이 굉장히 많이 돌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풀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해 그 군부에 지시한 것이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러시아까지 무기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 가동한다고 봐야겠죠. 지난 9월 13일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가 18,000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포탄, 뭐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이다 포함해서 양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미사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북한이 러우 전쟁 전에도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의 무기를 불법적으로 많이 판매한다는 정황이 나타났잖아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목입니다. 대목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또 어디서 본 게 제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봐요. 네. 그럼 김정은의 사진이 실리잖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사진이 실린 게 무기를 잔뜩 쌓아놓은 공장에서 네. 이러고 자, 그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표정이 밝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일선에 내보낸다는 것은 김정은은 쇼호스트인 겁니다. 제가 지금 무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푸틴 형님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부터 거죠. 1시간 동안 무기 판매 시작합니다. 빅세일. 네, 빅세일.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무기들이 실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시작과 흘러가는 정황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 거 빼박 증거들이 다 차고 넘쳐요. 너무나도 보입니다. 네. 대놓고 장사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는 거는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무기를 팔려고 하는 걸까요? 북한이 손해볼 국가가 아니죠. 판매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식량이나 석유와 같은 그 물물 교환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더 노리고 있는 것은 전략 무기와 전략 기술입니다. 거기에는 정찰 위성 기술, 뭐 드론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게 주고받는 어떤 심리전이 굉장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아까 푸틴이랑 플라디보스톡이랑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에 서로 만났는데 그 하바롭스크 근처에 러시아가 건설한 우주 비행장이 있어요. 바스토치네라고. 푸틴이 처음에 김정은이랑 같이 갔다가 뭐 설명도 해주고 견학도 해주고 한 다음에 갔어요. 김정은이 혼자 남아서 이제 시설을 둘러본 뭐 하루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푸틴이 신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 정도인데 뭘 갖고 싶으실지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때 막 김정은 눈빛이 막 반짝반짝 네. 빛나더라고요. 이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북한이 정말 대놓고 하는 게 그 러시아가 무기 국제 박람회를 2024년 8월에 열었는데 거기에 북한 대표단 그것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분이요. 삼성 영웅칭호를 달았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영웅칭호를 3개 단 사람을. 저 인물은 김정식이라고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로켓맨. 그죠, 로켓맨이죠.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가능하게 해준 인물입니다. 미사일 개발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2년에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해서 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장 계급까지 받아요. 굉장히 김정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 거죠. 반면 북한 외부에서 보기에는 요주의 인물이에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이제 독자적 제재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러시아가 주관한 무기 박람회에 딱 등장을 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무기고래 하겠다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기술을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사실 미사일을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더욱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연설에서 핵무기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핵 역량을 강조한 이후에 핵무기 시설도 공개했습니다. 지금 끝이 안 보이게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너무 위협적이에요. 저게 하나가 히로시마에 터뜨려진 수소폭탄보다 15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렇게 많이 줄비어 있다는 거는 너무 공포감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공포를 느끼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보면서 실제로 좀 많이 우려가 됐던 게 김정은의 성격상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그런 성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러다가 진짜 뭐 하나라도 터뜨릴까 봐 정말 괜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너무 소중한데 혹시라도 지금 어물풍선 보내는 것도 그렇게 화가 나 죽겠는데 제발 좀 정은이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서방 진영이 이제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레드라인 넘지 마라. 비핵화해라. 그 김정은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만여 개가 넘는 원심 빌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나에게 레드라인은 없어. 비핵화 요구하지 마. 이 뜻입니다. 막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핵 보유국 등극할 때는 러시아가 도움도 줄 거니까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심 분리기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나중에 핵 군축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심 분리기를 사실 이게 전략 시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7차 핵실험에 준한 사실 도발이거든요. 비확산 체제 무력화하는 거에 이제 거침없는 행보를 하겠다. 북한에게 비확산 체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라는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우려되는 건데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와중에 원심 분리기를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사실 또 김정은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푸틴이 또 왔다 가고 나서 큰형님 생겼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큰형님 없었으면 저거 좀 약간 겁냈을 텐데 푸틴이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지금 배짱이 지금 배가 더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이 김정은은 핵을 체제 유지를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보고 있었고 어떤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자산에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국가정보원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도움을 주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구체적으로 그 정황까지 얘기를 했는데 1, 2차 실패할 때 실패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러시아가 분석을 해줬고 그 결과치를 갖고 북한이 3차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지점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ICBM 탄도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전략 핵잠수함 기술까지 러시아가 주고자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고자 한다면 북한은 엄청나게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무기를 또
지원해주고 러시아를 두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 것이고, 이 전략거래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북핵 미사일 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야, 러시아 멈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실현이 될까요? 이런 핵심 기술을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그러니까요. 시절부터 계속 네. 북한은 원했고 핵심 기술은 넘겨주지 않아서 북한은 몸이 달았는데 어때요? 러시아에서 온 일리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기술을 대놓고 100%를 다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제 특히 한미일이라고 부르는 또 러시아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세 가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줄 수 있다고 많은 평론가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 동맹 전에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갖고자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잘 안 주니까 네. 한 방법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 국가에게조차도 해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해킹을 해서 빼내려고. 맞아. 그게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4년 디지털 방어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이 러시아 기관 뭐 항공 그 우주 관련 기관 그다음에 원자력 기관 뭐 대학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외교 그 계정을 이용해서 피싱 이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 심으려고 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를 의심해요. 그리고 주고받을 때 하나 주고받을 때마다 계속 밀당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 또 견제하겠죠. 알면서도 일단 당분간은 전략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섭다. 원래 그 북한이 핵을 이제 가질 때도 소련이 절대 안 넘겨줘가지고 핵 실험하고 폐기물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나중에 그걸 애돌아서 모방한 걸 뭐 분해하고 다시 만들었다 이런 걸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때 했었는데 그만큼 약간 필요한 정보 앞에서는 우방국이고 뭐고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지금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더 이상 북한이 우리 앞에 어떤 적이 될 만큼은 절대 키워주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냉전 체제 이후에 가장 밀착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북클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 3대째 이어진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 출발점은 김일성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때는 1950년, 소련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의 은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군수물자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소련인 조종사와 전투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이뤄진 후에도 소련은 북한의 전후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두 나라는 혈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일성은 모두 9차례 소련의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61년 7월 북한 김일성과 소련 니키타 후르쇼프의 만남입니다. 이날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조약문 제1조,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즉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을 명시한 것으로서 두 나라가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김정일 정권엔 주춤하는데요. 1991년 소련이 공식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등장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2월에 새로 체결한 러북 우호 선린 협조 조약을 통해 군사적 관계보다는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위주의 협력 관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협약으로 러북의 미진한 관계가 유지되나 싶었는데요. 2000년 5월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두 나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푸틴은 냉랭해진 러북 관계 해빙에 물꼬를 틀기 위해 당선 직후인 7월에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데요. 구소련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푸틴을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김정일도 2001년, 2002년, 2011년 모두 3차례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차원 높은 우호 협력과 안보적 결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김정은은 2019년, 2023년 총 2차례 러시아를 찾았는데요.
2019년엔 중절모와 코트를 입으며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자취를 따른 모습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립된 국가로서 외교적 생명줄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4년 뒤 다시 만난 두 나라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사회의 무더기 제재를 받으며 군수 지원이 절실한 상태가 됐고 북한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 지원을 받으며 군사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합니다. 이후 두 나라의 밀착 관계는 심화되고 올 6월 푸틴은 24년 만에 평양을 재방문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러시아와 북한. 전략에 따라 오가는 위험한 밀당. 앞으로도 주목해야겠습니다. 러시아 그 속담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 이제 스타르 드룩 루츠 노브 두이라고 하는데 멋있었죠. 네. 진짜 러시아 사람 이제 같았어. 그게 이제 한국말로 직역해 보자면 새로운 친구 2명보다 옛 친구 1명이 더 좋다라는 뜻인데 남한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정말 밀당 그런 것들을 역사를 쫙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바로 국제친선 전람관이라는 게 북한의 이제 묘항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가 그냥 거기 쫙 놓여 있는데 러시아에서 받은 게 많죠. 외국인들이 방문하면은 무조건 묘양산을 가게 되면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곳이고 북한 사람들도 갈 수는 있어요. 개별 관광은 안 되는데 이제 단체로 뭐 야영을 묘양산에 야영을 많이 가거든요. 야영을 가거나 하면은 학생들이 들어가 보는데 약간 제 주변에도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대문이 그렇게 크대요. 그게 뭐 1톤짜리인데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열릴 정도로 굉장히 잘 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을 달력 표지로 해가지고 전람관 달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달력 중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달력이에요. 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박사님, 저기 가보면 러시아에서 받은 선물 뭐가 있어요? 참 그 독재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게 선물 정치예요, 선물 정치.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선물. 네. 진짜 뭐 양국 관계 전성기는 김일성 집권기잖아요. 그때 북한 정권 수립과 김일성 취임을 기념을 해서 준 선물이 방탄 기차하고 리무진입니다. 진짜요? 자, 근데 와, 이제 스케일 크다. 와. 또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소련이 리무진을 3대를 만들었는데 한 대는 마오쩌둥에게 주고 한 대는 김일성에게 준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통 크고 억소리 나는 선물을 줬다. 그 얘기는 당시 소련과 북한의 동맹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보겠죠. 근데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91년부터는 김정일의 선물이 굉장히 이제 초라화됩니다. 왜냐하면 러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그렇죠. 시작하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2001년에 김정일이 받은 게 은으로 된 닭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은닭이요? 된 예. 닭? 그 먹지도 못하는 걸 닭이요? 닭이, 은닭이. 아, 닭이. 은으로 된 닭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도 선물할 수 있는 체면치레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예, 방탄열차에서 은으로 된 닭이 진짜 소박해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원래 첫 임기가 2000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때 고위 취임하자마자 이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북한도 방문해서 그 당시로서는 북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규모가 작아진 것 같은데 푸틴이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평양 사람들은 연동환영에 다 동원이 됐었거든요. 뭐 전 평양시에 거의 성인들은 다 나와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꽃다발 들고 나가서 푸틴 환영 막 이거 하다가 그때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두만강 사이 두고 펼쳐진 두 나라 오가는 친선의 정 끝이 없어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푸틴 김정일 푸틴 김정일. 근데 이 노래가 TV에서도 계속 나오고 나가면 막 어디 방송차에서도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외워질 정도로 그만큼 북한에서는 좀 뜨거웠는데 유성 씨도 저거 기억해요? 저는 이제 저 곡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일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외국의 국기를 안 게 러시아 국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91년도 이후에 이제 해체가 돼도 굉장히 그 사이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적으로. 푸틴이 취임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시기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새로운 군사 동맹까지 맺었다고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받은 선물 클래스가 엄청 화려하다고 하는데 뭐 받았나요? 맞습니다. 예. 1961년 수준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복원했다고 했잖아요. 선물도 복원했어요. 그렇죠. 리무진이 등장합니다. 또 아우루스가 등장하고 물론 칼하고 차 세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덤이고 이제 아우루스라는 리무진이 등장한 건 그 시절만큼 돈독한 동맹이고 앞으로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이거 의미가 있는 게 네. 이게 푸틴이 타는 차종이거든요. 푸틴만 타요? 네, 다른 푸틴- 사람들 못 못 타요? 타지. 못 타요. 어떻게 이거는 타요? 대량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없어요. 차종이에요. 아이고, 저것도 이거는 방탄이. 딱 공장에서 푸틴을 위해서 뭐 2대인가 3대인가 만들어서 이제 푸틴이 쓰고 있고 일부러 푸틴이 직접 주문해서 그걸 김정은에게 이제 갖다 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 아니면 저렇게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이거 사랑하는 남사친이잖아요. 그거 완전 찐나보네요, 이거. 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번호판 숫자가 이제 727로 시작되잖아요. 저게 이제 북한의 중앙당 최고 권력 기관인 중앙당에서만 사용하는 번호이거든요. 번호 앞번호거든요. 저 이제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이제 남한에 의한 북침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도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과 유엔국을 상대로 우리가 정전 협정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승전. 자축하는 727을 이제 앞번호로 하거든요. 뒤에 봐요. 1953년까지 있잖아요. 저게 이제 1953년 7월 27일이라는 사실은 글자가 다 들어간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푸틴과 김정은이 운전대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약간 쇼를 부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결속이 있고 친하다는 이미지인데 그날은 승리를 했다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랑 같이 싸워서 승리했냐? 구소련이랑 같이 싸워서 승리했다. 그걸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선에서 같이 싸워서 승리하자.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정치, 사진 정치가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게 그냥 단순한 727이 아니네요. 앞서 그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물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친구 이미지를 부각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동물? 동물을 강조를 많이 해왔죠. 러시아는 주나 러시아가. 그죠, 곰 저도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백마를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풍산개를 주는 이런 어떤 교환의 역학이 좀 있었죠.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1956년에 국가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4년에 국견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건데 그 선물을 이번에 푸틴이 왔을 때 풍산개를 줬고요. 김정일은 푸틴한테 백마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백마가 북한에게는 중요한 이미지로 남아있냐면 단적으로 2019년에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올랐습니다. 백두혈통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탄 말을 푸틴이 준 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만큼 그거는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러시아하고의 그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2024년에 러북 신동맹 창출을 뭐 어떤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김정은 입장에서. 나름 여건 조성을 많이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김정은이 정말 백마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말 탄 모습도 정말 많이 뭐 언론에 비춰지고 최근에도 이제 수해 복구도 다 안 됐는데 그런 와중에도 24마리의 백마를 사와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만큼 서로에게 아주 절실한 거를 주고받으면서 그만큼의 동맹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밀착을 한다면 이게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근데 제 생각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왕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선 누군가 그래도 반해서
예전에는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친구랑이라도 친구를 해야 내가 사회적인 이미지나 힘이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가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질 쓰다가 그냥 씹던 껌처럼 그냥 뱉어버릴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껌은 북한이 될 것이다. 바램과 어떤 추측으로 말해봅니다. 네. 전 일단은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미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확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겨서 세계적인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면 북한이랑 러시아와의 그 관계가 조금 더 이제 굳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지면 흩어지는 또 다시 이제 이혼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교수님 아니랄까 봐 너무 학자처럼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또 하신다. 잘 들었습니다. 민희 씨. 요즘에 막 중동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더 은밀하게 더 협력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곧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한 큰 위협이 될 것 같아가지고, 북한이 원래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어떤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던 상황에 그걸 이제 불어준 게 러시아인 거예요. 그 숨을 이제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게. 그래서 엄청 위협 수준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빨리 좀 이 밀착 관계가 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네. 교수님 앞에서 잠시 주름 잡아봤습니다. 박사님. 주름이 너무 크게 잡혀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도 쥐어짜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북한이 오판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발을 해도 내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함부로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셈법이 가동되면 우물풍선에 진짜 자폭 폭약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걱정되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이 공식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길을 다 터놨어요. 그러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쟁 준비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규칙이 무너져요. 사실 러시아가 이기면 규칙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 거래 자체만으로 규칙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를 복원하지 않으면 무너진 규칙을 다시 바로잡기 힘들거든요. 이게 거래 속성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이제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그냥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냉전이라고 하죠. 지금 국제 정치가.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면은 각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어려워져요. 네. 그리고 지금 인도주의적 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단도 그렇고 뭐 유라시아 뭐 전쟁지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거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합니다. 국가들이 연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이 많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저도 이게 지금 시작한 것만큼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거래 목표가 완성되면 약화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종전이든 정전이든 완료가 되면 밀착관계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이기게 되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기는데 도움을 준 국가잖아요. 승전 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밀착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는 쓸모 없어져요. 그러면 확 꺼질 겁니다. 결속력이 확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변수가 있고 미국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중국 변수는 원래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보다 더 우방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존심이 상한 이유가 러시아로 갔다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감히 강대국을 버리고 러시아에게 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대북한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 관계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외교 지략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미국 변수는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가깝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운 것이 외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하고 삼각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함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러시아하고는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국하고는 잠깐 관계가 또 높아지고, 이런
하나의 변수가 추가되면서 복잡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변수도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중국의 태도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양국의 관계. 네, 지금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이 정말 밀착을 강화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예,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은 지정학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즉 유라시아하고 한반도가 이게 따로 도는 지정학 공간이 아니라 연계가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유사 입장국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토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IP4 회원국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가동시켜서 그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책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강 측면에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다영역화시키는 게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물풍선 같은 게 복합 도발의 사전 징조입니다, 사실.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거를 자강 측면, 스스로의 국방력 측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핵 무기에 의지하면서 북한 핵을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제도화하기 위해서 NCG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도화를 넘어서 작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한미일 협력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TSCF라고 이제 그 공고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 방송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와. 그러면은 저희처럼 그냥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안보 의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보라는 게 공짜로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은 도발로 정확히 규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노리는 남남 갈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의도에 말려드는 거라는 거를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안보의식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고 이런 국방 저희가 페이스북 이거 많이 봐야 그런 안보 의식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MC 자리를 누리는 유성씨의 코멘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공감해요. 특히 국가의 안보는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봐야 하고 늘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진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밀착 행보를 더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